조그만 마을이더라고요. 거기 마을에 관할 레지던스를 한다고 해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작가가 한 4명인가 되는데 거기는 또 캐나다 출신의 여자 작가가 외국인이죠. 캐나다에. 그래가지고 뭐 대전에 살아요 지금. 남편이 대전 한국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작가 거를 써줬는데 도로를 아직 못 받았네. 어쨌든 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봤어요. 이렇게 보고.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서 아까 10주년이라고 얘기하시나요? 2005년 준비서 그 기관에서 네. 만든 국가기관에서 만든 게 2002년도에 청년 레지던시를 처음 만들었고 2002년에 2004년도에 고향 레지던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고향 일기 작가고 그래서 일기 작가들이 좀 여기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하고 뭔가 그 10년을 한번 기념을 하는 전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제가 좀 제의를 했었어요. 이게 10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레지던시가 만들어지고 한 100여 군데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AS 차원도 좀 있고 이 작가들이 어떻게 생태의 어떤 환경을 가늠하는 것처럼 작가들도 어떤 철새처럼 이렇게 유랑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지금 레지던시가 갖는 의미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죠.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재미없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스타일에 그래서 이거 하는군요. 어디 기금 받아가셨나요? 기금은 이제 이 공간만 거기 아니 뭐 그러니까 돈별로 안 되는 거지만 기금 없이 그냥 하셨나? 작가죠. 알겠습니다. 파악이 됐어요. 왜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렇게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설립하고 했으면은 뭐 10주기다 뭐 이러면은 사실 웬일이면 그러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 얘기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때 뭐 3년 전에 언젠가 뭐 조각천치 중심으로 한 그 전시가 하나 독립해서 과천에서 있기는 했었어요. 그 작가들 출신 작가들 창동 고향만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일환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시 봤는데 또 나름 느낌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시인지 아세요? 저는 그거 좀 아니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청년 작가들 중에 상당수를 레지던스 출신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걸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젊은 모색처럼 뭐 연례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하고 국제교류전 뭐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그 운영하는 그런 어떤 운영자의 입장에서 책임도 다하는 거고 도리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걸 활성화 안 시키는지가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도 관계자들 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거 좀 하라고. 네. 왜냐면 그래야 레지던시 해놓은 그 보람도 느끼는 거죠. 네. 요즘에 조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좀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좀 조심히 조금 그렇죠.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레지던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레지던시 입주자들이 일단은 주로 시민을 거치죠. 한 두 차례 뭐 이렇게 시민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엘리트 작가들이 입주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단기 작가들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짜리 외국 작가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노마드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도 직접 느끼고
저희 태국 친구들 중에서 사실 그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고, 실제로 추천도 해달라고 그랬고요, 여기 낸다고. 근데 뭐, 안 된 것 같아. 몇 사람은 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SNS 통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홍보가 좀 잘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반드시 이거는 뭐 레지던시 작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흐름이, 일종의 그 패턴화되고 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 작가니, 뭐, 레지던시 작가니,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나름대로 틀리어지는 거, 그러니까 야생성을 저는 좀 이어간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위험하게 살아라, 위험한 인생이니,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보면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실험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이더라고요. 그럼 이 실험을 작가들이 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실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또 위치가 되고 또 뭐 유명세를 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꾸 부담이 돼서 그런지 그냥 정형화돼 버리고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레지던스 작가들 뭐 오픈 가서도 보고 뭐 정치가 비엔날레 가서 봅니다만은 왠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 비엔날레 가도 그 작가이고 저 비엔날레도 그 작가이고 이 레지던스 가도 이 작가이고 저 레지던스 가도 또 그 작가이고 그래서 이 노마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왜냐면 같이 있음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은연중에 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에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그 자기다움을 그 야수성이죠. 야성을 간직하시려면 좋은 작업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잠깐만 들려드리면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노선을 다들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개척을 하셔가지고 픽업 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눈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요새는 굉장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정보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담당자하고 좀 접촉해서 나를 알리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일찍이 여기 황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활동을 하셨고 우리나라 지금 원로 작가님들 특히 백남준이라든가 지금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한 그런 분들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두루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레지던시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뭐 이렇게 작가들이 최근에 레지던시 공간 말고도 상당히 되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미술계를 좀 지켜보아온 그 입장에서 어떤 혹시 개인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질문은 임직원 대표는 군수없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탁하기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술을 마시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만큼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뭐 평소 수술이긴 하지만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지던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내 작가들을 아니 외국 작가들을 위한 그런 레지던시가 시작되기 전에 외국의 레지던시 먼저 확인하는 게 시작됐죠. PS1이라든지 또 그 앞에 나가면 백남선 이야기 나왔지만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뭐 대하대라든지 밀리상생 베를린 그 장학금을 받고 시작하는 그 자체가 꼭 레지던시가 되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외국에서 있었고 우리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당시 문해진 학문이 선발해서 파견한 거는 PS1이 처음인 것 같고, PS1은 아마 90년대 초반에 지금 뭐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김수자 씨라든지 또 발용석 씨라든지 그런 몇몇 작가들이 90년대 초반에 파견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레지던시가 이렇게 시작된 거는 무슨 뭐 쌈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쌈지는 90년대 말에 시작됐고, 또 쌈지가 그 90년대 말, 나중에는 이제 청동 그쪽에서 홍대 앞으로 오면서, 암사동이니까, 홍대 앞으로 오면서, 아마 레지던시 좋은 어떤 그런 전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뭐 지자체가 열려서, 레지던시 발달이 지자체가 관리는 많거든요. 오늘 요즘 지자체가 이렇게 근한이 커지고, 전에 어떤 지자체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도 뭔가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쪽에서는 레지던시 배터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을 때 항상 전범으로 내세우는 게 홍대학교에 있을 때 쌈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쌈지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나 하면 레지던시를 작가는 왜 레지던시 작가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1번은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집에 작업실이 없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작업실 비싸죠. 비싸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작업실을 제공합니다. 근데 2번은 레지던시 가면 일단은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특히 그 외국인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다. 2번. 3번. 나를 낯선 곳으로 이렇게 보냄으로 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역시 그 1번보다는 2번, 3번이 좀 정답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창이라고 천문대로 있었어요. 위치가. 바로 이 버스가 2분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인들 유치하고 산다는데,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자기 자금이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가려면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대구라는 지역에 와서 뭘 해야 하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위치는 동대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서울에 올 수 있고, 부산에 갈 수 있고, 또 대구 시내도 가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작가들한테 자격을 준다는 거죠. 레지던시 작가들이 혜택을 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쌈지 같은 경우에도 홍대학교에 그 쌈지에 있던 외국 작가들이 그 사람들이 저녁에 홍대 앞에 나와서 술을 마시는 그 자체도 저는 하나의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레지던시인데, 레지던시 작가들은 분명히 얻는 바도 있지만 기여하는 바도 있는데, 그 둘 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레지던시 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유교생에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자꾸 정형화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버스를 타오면서 과연 우리나라 레지던시, 최초 레지던시가 뭔가 그냥 확인하는 세계에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서촌 같은 데 혹시 레지던시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촌은 하원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촌은 중인계급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중인들이 직업이 다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문을 받아들일 때도 좀 굉장히 실험적인 학문이 중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 그 서촌 같은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게 실학이라고. 실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중인들이죠. 중인들이고 다 이렇게 중인이라는 게 양반이지만은 어떤 서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술도 하고 문학도 하고 또 새로 공부도 하고 역관도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 그런
요즘 말하면 이제 학제적 자들이죠. 그 학제적 자들의 결과가 뭐 하나의 실학과 좀 우리가 그런 점에서 실학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행정가로서 레지던시를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학을 하고 학제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술인들만 레지던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작가가 10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저 작가가 아니고 뭐 수학자라든지 또 다른 공학자라든지 또 아니면 뭐 또 예술 안에서도 뭐 영화라든지 좋습니다. 그런 레지던시 자체가 좀 서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출근 현상이 노마드 정신이라고 할까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라고 할까 그런 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는 예. 아주 숫자를 사는 여기서는 이제 너무 길면은 그 선생님들도 또 있고 하니까 또 2차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조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김나무 선생님이 팁을 주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대리자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제가 그냥 사실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얘기를 못한 상태였는데 이거 의미는 좋은데 이게 고향 레지던시고 또 기관에서 서울시립이나 주로 이렇게 크게 저희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하필 여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다행히 그날 아파가지고 아파서 말을 못하겠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끝났으면 지금 제가 답변을 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아파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대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이제 그 앞서 좀 레지던시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제 그 창작 공간들을 지금 9개소 정도의 공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앉아 계신 여기는 이제 초반에는 작업실이라는 레지던스 개념으로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이거를 없애고 이제 완전히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공간으로 지금 전면 좀 개편을 해서 저희도 순수 작가 인큐베이팅 개념은 없지만 뭐 저희 같은 공간도 있고 뭐 금천이나 뭐 물레, 뭐 홍은, 연희 이런 것들은 뭐 순수 작업실만 한 24실 정도 갖고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9개소들이 뭉쳐있지만 사실은 각각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고 그 지역에 요즘에 이제 연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도 매주 뭐 모여서 매니저 회의를 하지만은 서로 다 다른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가면서도 굉장히 다른 길들을 가고 있는데 되게 올 초반에 권성 선생님께서 이 제안서를 주셨다고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주셨는데 굉장히 취지랑 이런 것들이 저희도 어쨌든 창작 공간 레지던스에 관한 고민과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의미와 취지가 너무 좋아서 맨 처음에는 거꾸로 제가 좀 확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매 월마다 젊은 예술가들의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니 좀 약간 세대 간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역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층의 작가들은 그 층들끼리만 얘기하고 위에 선배나 후배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세대 간의 어떤 갭이 굉장히 있는데 마침 그 예전에 고향 1세대 분들이 뭔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이 전시를 통해서 된다면 저희도 지원을 해서 공간적인 지원이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약간 라운드 테이블이 좀 약간 흔들리는 방향에 저희도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을 하긴 하지만 올해 좀 약간 비틀어서 세모 테이블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권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는 그런 것을 어쨌든 고향에서 스타트도 있고 여기 서울시민공간은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대안적인 또 다른 레지던스 형태이고 초반에 이제 정말 작업실을 지향했던 그 공간에서 1세대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국립에 지원했던 기관과 다시 한번 소통해보는 자리로서 고향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한 농담 삼아서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스타트는 이런 자리가 있대 좀 꾸준히 우리 분들께서 꼭 국가가 이거를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모이시기보다는 자발적인 본수험생 같은 분이 4개와 연계들을 해서 1기, 2기, 3기 분들이 좀 계속 모이실 수 있다면 사실 또 그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가되 그 모임을 계속 또 돼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나 그런 커뮤니티들이 형성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좀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중간에 잠깐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하얏트 이승훈 과장님 오셨는데, 사실 지금 브로셔 서포트를 좀 유심 양면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레이더십 관련 가장 그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갖고 이번 카톡방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가장 그 젊은 피 이수민 선생님 그 레이더십 저는 사실 10년 전에 있었어가지고 사실 지금의 동향은 어떤지 잘 모르고 레이더십 거기 한계사를 못 보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양주식 미술상점 스튜디오라고 해서 777 레지던트 2013년부터 양주에서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사실 양주 자문이 원래는 모텔 촌이었거든요. 그 모텔 촌을 없애고자 2009년도에 양주에서 그 모텔을 사드리고 2013년부터 그 레지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시에서 한 일환으로 그 장흥이라는 도시를 문화예술 도시로 좀 살바꿈하기 위해 시도였고요. 저희가 그 장흥조각 레지던스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좀 유일한 조각 레지던스를 운영 중인데 이제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 레지던스라는 그 지금 1기 육지 작가 계신 안진미 작가님 계신데 레지던스가 1기로 아무리 시작을 해도 이게 사실 기수가 바뀌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1기와 2기의 어떤 그 계획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작가분들을 뽑을 때는 어떤 신사를 거쳐서 뽑게 되는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유명한 작가분들을 모시게 되면 그 틀에 갇혀서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할 때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 여러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몽인이나 아니면 그 쌈치 같은 것도 지금은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솔로몬 레지던스도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시선과 어떤 그런 관심을 줄지도 약간 모호한 지점이고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기에서 레지던스가 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작가님들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레지던스라는 게 그 기수의 약간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 노마닉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제 레지던스로 도입이 되면은 그 작가들이 이제 그냥 한국이라는 그 서울, 특히나 서울이라는 공간을 그냥 어떤 거쳐가는 공간으로 삼는 거고 시에서 어떤 지원한 게 사실 보답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기대의 효과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딜레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지던스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딜레마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도 좀 고민 중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후발 때부터 시작하는 지점에서 현재까지의 그 레지던스를 못 받았던 작가분들하고 기획자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 현장에 계신 아주 젊은 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혜인 매니저님한테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부분이 생각나는데 그 레지던시 관련해서 제가 그 거주라는 타이틀하고 지속 어떻게 그 거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작가로서 아니면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작가가 갖는 어떤 그 격정이라고 할까 파토스라는 거를 빌려와서 그걸 적용시켰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거냐 라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걸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레전시보다는 아카이브 중심으로 지금 하나의 어떤 흐름은 좀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어요. 상당히 저는 그날 다행히 아픈 관계로 제가 아카이브라는 게 뭐 레전시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그 이동성이라든가 로마틱한 이런 그 작가의 어떤 공간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서 그냥 조금 얼버무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진도 선생님께서 아니면은 저기 혹시 여기 뒤늦게 저기 오신 홍윤 선생님 박수 한번 우리나라 그 이론계 전문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젊은 피라기보다도 중간 피 정도 점점 이제 레전시 관련해서 작가들도 많이 접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조금 한번 드리고 싶어요. 레지던시에 관련해서 유동성이라든가 유목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또 그런 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카이브하고는 어떤 또 연결점을 제가 혼선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렇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서울아트 가이드 그 소장님도 김달진 아카이브 모양으로 하는 거 보면은 아카이브가 뭐 대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 조금 간단하게 하고. 제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레전시 프로그램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작가들을 공모시켜주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긴 있지만 지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 기관들 그게 국민미술관이 됐든 아니면 시립미술관이 됐든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립공간이 됐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거 같아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가시적이지 않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자된 돈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곧장 시가 됐든 아니면 미술관 측이 됐든 성과를 추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는 레전시 프로그램에서 아카이브 쪽으로 이동하는 미술가 공적 그런 미술의 흐름이 그러니까 좀 어떻든 그 성과를 가시화해서 자기 성과를 예를 들면 몸부림 치듯이 입증해야 되는 기관들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면은 뭔가 되게 레지던시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예술계의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또 그냥 의욕적으로 출발한 것에 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레지던시 자체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예술적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러기에는 우리 미술계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서 그 긴 성과들이 어떻게 축적해서 나오는지를 관찰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 장기적인 걸 기대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그 미래를 이를테면 전망하는 어떤 참을성도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미술관이 레지던시 프로그램하고 아카이브를 같이 끌고 가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은 무작정의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그런 자산의 축적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특히 아니면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좀 더 아카이브화하는 것에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록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도로계 형태로라든가 아니면 뭐 전시 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평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다들 성과를 내는 건데 그 성과를 좀